정의! 와! 안녕하세요.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멜입니다. 지난 19강에서는 제1공화국의 부패와 2공화국의 무능으로 혼란해진 사회 속 정말 들끓던 활개치던 이 공산주의자들을 바로 이 5.16 군사혁명,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 세력이 척결하고 모든 부정부패를 청산시켰던 그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좌파 세력은요,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살했다라고들 비판을 하는데요. 로버트 베로 하버드대의 거시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선경제성장 후 민주주의를 박정희 대통령처럼 도입한 권위주의 정부 나라들이 오늘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 또 삼성개헌 10월 유신을 통해 18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했지만 그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가장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정말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이 세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는 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6대 핵심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빼먹을 수 없이 중요했다라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20강에서는요.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찾아옵니다. 이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계엄사령부가 차려지는데요. 이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의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저희가 오늘 다룰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1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5가지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5가지의 날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까지 전두환 대통령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광주 5.18에 대한 진실과 마지막으로는 이 광주 5.18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묻혀져 있는 전두환 대통령의 큰 4대 업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체 없이 바로 5가지 터닝 포인트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군에서 농부 출신의 집안의 6남 5녀 중 넷째 아들 7번째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참 어렸을 때부터 무리를 지어서 조직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요. 어렸을 때 축구를 하든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하든 항상 무리를 만들고 조직력이 아주 또 리더십이 탁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31년 그는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대통령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사건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1950년 6월 25일 다름이 아닌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전두환 대통령은 학도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고 1951년 정규 4년제 육군사관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학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 단기 과정을 거친 임시육사 출신 장교들이 1에서 10기로 편입되면서 전두환과 동기생들은 11기로 조정되죠. 이 과정에서 11기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선배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반대로 선배들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훈련만 받았다며 11기생들을 화초세대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보결로 겨우 육사 11기에 입학하여 156명 중 121등으로 졸업하지만 육사 내에서 오성회라는 조직을 만들며 탁월한 조직력을 보였습니다. 전쟁 후 1955년 소위로 임관한 그는 1959년 군사대국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1961년 귀국 후 육군대위로 서울대 교관으로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먼저 학도병으로 전쟁에 나가
참전을 했다. 학도병으로 지원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육사에 입학을 해서 보결로 입학을 했지만 입학을 해서 원래는 정식 육사 1기인데요. 그 이전에 전쟁 중에 단기 과정으로 육사 과정을 거친 1에서 10기 선배들이 1에서 10기로 편입되면서 11기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기 선배들과 11기 사이에 이러한 갈등과 마찰들이 있었죠.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으로 박정희 대통령처럼 유학을 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서는 바로 대위로 임관을 하고요. 군 내보다는 서울대학교의 교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서울대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때에 그의 인생을 바꿀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 두 번째 전환점이 언제냐? 바로 1961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죠? 지난 19강 때 다뤘던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군대가 아닌 서울대에서 교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직접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5월 18일 그는 모교인 육사를 찾아가 생도 800여 명을 동원하여 5.16 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합니다. 당시 6.25 전쟁 직후 육사는 젊고 정의로운 이미지가 강했으며 많은 엘리트들이 모여있어 사회적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서울대를 마다하고 육사 입학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었죠. 전두환은 이러한 엘리트 생도들이 혁명을 공개 지지한다면 국민들이 5.16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빠른 상황 판단력과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하여 시가행진을 성사시키고 실제로 이 시가행진은 5.16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큰 기여를 하여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얻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5.16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그가 육사, 모교인 육사를 찾아가 생도 800명을 동원하여서 5.16을 지지하는 시가행진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5.16의 정당성, 정통성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죠. 당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전두환이라는 서울대 교관의 정치적인 감각을 높이 평가하여 1962년 직접 그를 불러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부하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거절하며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군 내에서 중요한 요직들을 거듭 진급하며 11기 동기생들 가운데는 졸업한 거는 거의 전교생 중 하위 수준의 졸업을 했지만요. 그리고 입학한 것도 보결로 입학하는 등 성적이 높진 않았지만 동기 11기생들 중 가장 먼저 대령으로 진급하기까지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디까지 진급하게 되냐? 바로 국군보안사령관까지 진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할 그의 핵심 국군보안사령관 보직이었습니다. 국군보안사령관. 이렇게 국군보안사령관이 된 상태에서 그의 세 번째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름이 아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죠. 12.6 사건, 시해 사건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곧바로 계엄령은 전국에 확대 선포됩니다. 이에 따라 군의 계엄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설치된 것이 바로 합동수사본부입니다. 이렇게 합동수사본부가 세워졌을 때 이 수사본부의 초대 본부장을 누가 역임하게 되느냐?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 역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한순간에 정말 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수사 초대 본부장.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중앙정보부장 차장,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등을 국군보안사령부로 불러 모든 정보, 수사기관을 합수본 지휘 체계 아래 예속시킵니다. 계엄사령부 합수본이 국가정보와 치안을 사실상 장악하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당시 계엄사령관은 전두환을 비롯한 육사 11기 장교들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려고 하지만 이 시도는 이후 전두환 대통령의 12.12 사태로 무산되고 맙니다. 당시 이렇게 합동수사본부장 자리에 올라온 전두환 대통령에게는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요, 그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군대 내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제 네 번째 터닝 포인트가 저희가 방금 언급한 12.12 사태인데요. 1979년 12.12 사태를 만약 그가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군대 내에 이러한 막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면,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절대 12.12 사태를 아마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우리 합동수사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다름이 아닌 조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전두환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조직이 뭐 오성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인회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회이죠. 전두환 대통령은 육사 시절부터 오인회, 오성회, 칠성회, 텐넘버, 일심회 등 조직을 확장해 나갔고 마침내 1963년 군내 최대 사조직 하나회를 결성합니다. 당시 전두환은 활동자금이 생기면 혼자 착복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며 신뢰를 쌓아가죠. 이러한 태도와 타고난 친화력이 사람들을 따르게 했고 결국 하나회는 군 내부 요직을 장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내에 많은 정보와 그리고 탄탄한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은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의 연루자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체포하는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전두환 대통령과 하나회 출신 장교들은 경북공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수도권 무장병력 6천여 명을 동원하여 육군본부, 국방부, 수방사, 특전사 등 핵심 기관들을 장악합니다. 이어 김재규의 최측근으로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정승화를 체포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체포 승인을 요구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처음에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버티지만 가족과 함께 피신 중이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붙잡혀 결국 체포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12.12 사태는 10시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12.12 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연루자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 실권을 쥐고 있었던 정승화를 체포, 수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바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난 다섯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 사건이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직후 일반 국민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도 이제는 민주화를 원한다, 이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점차 커졌습니다. 장기적인 집권을 겪은 국민들 속에서 이제는 민주화, 직접 대통령을 뽑고 싶고 이제는 장기 집권 원하지 않는다, 군부 세력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와 같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80년 5월 15일에는요, 무려 서울에만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시위들이 점차 과격해지고 규모가 커지자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1980년 5월 17일 유력한 대권주자인 삼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을 가택연금 또 구속하고 시위 참가자 600여 명을 연행합니다. 이어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고 5월 18일부터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주요 도시에 배치하고 국회를 봉쇄시키는 등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계엄사령관 이성이 한 것이 삼김을 가택연금, 그리고 시위자들을 연행하고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어 5월 18일에는요. 대학 휴교령을 내리고요. 국회를 봉쇄하는 등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서 그 불꽃이 튀어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광주 5.18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럼 먼저 광주 5.18을 다루기 전에 저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은 광주 5.18이 전두환이 당시 이 확대시킨 이 전국 비상계엄 5.17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상계엄 확대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시킨, 공포한 사람은 바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5.17 때뿐만 아니라 5.18 때도 그렇고 모든 진압의 직접적인 전체 지휘 책임자는요. 계엄 사령관이었던 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직까지도 광주 5.18 때 누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위에서 누가 내렸는지,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이게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전체 5.17 사건과 5.18로 이어지는 이 전체 과정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인 팩트로 다시 정리를 하면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시킨 건 누구다? 최규하 대통령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이 전체 과정에 전체 진압 지휘자는 누구냐? 책임자는 누구냐? 바로 이휘성 계엄 사령관이다. 그리고 마지막, 발포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먼저 지시를 했느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한번 광주 5.18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5.18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 단어는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표현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5.18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은 뭐다? 서울의 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리자 일부 국민들은 군부 퇴진과 민주화를 열망했습니다. 이 시기를 흔히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호남 출신의 대권 후보 김대중이 체포되자 광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전두환을 죽여라,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장악했습니다. 5월 18일 오전 10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는 학생들이 계엄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이고 5월 19일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결국 시민군과 계엄군 사이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후 시민군은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된 투쟁을 벌이고 그 결과 9일 동안 이어진 광주 5.18 사태는 사망자 163명과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자 3,139명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의 봄 시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1979년 10월 26일부터 바로 광주 5.18 직전인 1980년 5월 17일까지의 시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5월 18일 전남대 앞에서 학생들의 폭력 시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위협 공포탄에도 이들이 해산되지 않자 결국 이들 사이에 총격으로 5월 19일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광주 5.18은 약 9일간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고 또 사망을 입게 되는 그러한 유혈 참극이 벌어집니다.
광주 5.18은 당시 군부 정부 아래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당시 국민들의 열망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 그렇듯 이 광주 5.18도 역사의 전체 맥락에 입혔을 때 더욱더 그 의미와 그 실체, 그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화에 대한 이 서울의 봄 열망은요, 모두 다 비무장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광주 5.18 하나의 사건만 무장된 시위였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광주 5.18이 일어난 발단 과정과 그 전체 양상은요, 1차 체제전쟁 때 일어났던 대구 11, 제주 4.3, 여순 10.19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보이시다시피 도표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주 5.18에 대한 질문들이, 사람이 광주 5.18을 공부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질문들이 계속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어떤 법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5.18 처벌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같은 일개 국민이 의문점이 있어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방송에서나 영상에서나 글로나 이러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의문점들을 제기했을 때 무엇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5.18에 의해, 5.18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광주 5.18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5.18 처벌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995년 12월 19일 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에 앞서 입법적으로 광주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5.18 처벌법을 제정하여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처벌법은요, 쉽게 말해 국가가 광주 5.18에 대해 지정한 역사적 해석, 그 의미, 그 뜻 외에 다른 의견이나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이 오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5.18 처벌법은 오히려 5.18 성역화라는 비판을 아직까지도 역사학자들에 의해 받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떠한 지나간 과거 사건에 대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건강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5.18 처벌법은 그 자유민주주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제약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 5.18 처벌법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의문점들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지만요, 전부 다 자세히 다룰 수는 없으니 핵심 키워드들만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키워드인데요, 여러분이 이 키워드들을 보시고 직접 집에서 챗GPT나 또 인터넷이나 다양한,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얼마든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젠 스스로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요, 바로 당시 무장된 이 시민들을 저희가 무장된 시민군, 그렇죠? 무장된 시민을 무장시민군이라고 부르죠. 무장시민군. 이 무장시민군의 당시 이들이 보여준 전투력과 조직력, 정말 군대 뺨치는 수준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갖은 선전선동. 많은 허위 사실들이 유포가 되었죠. 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계엄군이. 그런 일 없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김대중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김대중이 이 광주 5.18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 여러분께 제가 던져봅니다.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북한입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들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정말 5.18 처벌법이 아니었다면 하나씩 상세하게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5.18 처벌법으로 인해 그렇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는 이 4가지의 키워드를 더 여러분이 들고 파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계몽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1980년 광주 5.18 사건이 일단락되자 같은 해 5월 31일 전두환 대통령은 국보위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상임위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명분으로 하야하고 같은 해 8월 27일 실시된 제11대 대선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출마하여 당선이 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바꾸고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이렇게 5공화국이 새롭게 출범된 이후 신군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만 대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열망은 여전했습니다. 결국 1983년 말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 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학생 사범, 공안 사범, 일반형 사범 다수를 특별 사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영삼도 풀려나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차기 총선을 위한 운동권 조직들을 활발히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화 정책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자 전두환 정부는 다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세력만큼이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1987년에 일어난 두 대학생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전두환 대통령의 마지막 터닝 포인트 날짜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1987년 6월에 있었던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1987년에 두 대학생의 죽음 때문에 결국 전두환의 신군부는 물러서게 되고 이 6.29 선언이라는 민주화 세력의 승리를 나타내는 6.29 선언이 발표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학생의 죽음, 어떤 학생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박종철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종철. 어떻게 죽었느냐? 고문을 당하는 도중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학생 박종철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잔혹한 물고문 끝에 사망합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박종철의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중이던 박종운을 추적하기 위해 그를 수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종철이 사망한 것이죠. 사건 직후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황당한 발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부검 결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이한열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저희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이라고 부르죠. 1987년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은 시위 도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뒷머리를 맞습니다. 원래 최루탄은 살상이 아닌 시위대를 분산시키기 위해 45도 각도로 허공에 발사해야 하는데요. 당일날 경찰은 이를 어기고 직격 발포를 가했으며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은 뇌사 상태에 빠져 27일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7월 5일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1987년 1월과 6월에 일어난 두 학생의 죽음으로 인해 당시 대학가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6월 항쟁은 걷잡을 수 없이 그 불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학생의 죽음으로 이 6월 항쟁의 구호들이 종철이 살려내라, 한열이 살려내라 와 같은 문구들로 바뀔 정도로 이 6월 항쟁이 6.29 선언으로 귀결되기까지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박종철, 이한열 이 두 학생을 둘러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두 학생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학생들의 분노는 굉장히 의롭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영화계의 화려한 휴가, 또 1987년 서울의 봄 등 계속해서 이들의 사건, 이들의 죽음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왜 박종철이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또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는지 그 진상, 그 뒷이야기, 그 실체는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박종철은 당시 학생운동권 내부의 재헌의회 그룹과 대학문화연구회라는 지하서클 소속으로 PD, 민족민주 계열의 좌익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이한열은 대학생들을 운동권으로 포섭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화사랑 동아리의 창립 멤버였으며 NL, 민족해방 주사파 계열의 종북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두 학생이 이렇게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들의 죽음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애초부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시위에 참여를 했느냐,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고 그런 민주화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이 소속돼 있던 조직과 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살펴보면요, 바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단순히 민주화니까 다 좋은 거야 라고만 여겨서는 안 되고요. 이들이 민주화의 거대한 운동에 참여한 자들이긴 했지만 이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두 학생의 죽음 이후 전두환의 신군부는 사건이 연루된 고문경찰관 2명을 구속하고 치안본부장 내무장관을 해임하기까지 하지만 국민적인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1987년 2월 7일 박종철 범국민추도회에는 전국적으로 6만 명이 참여했고 6월 10일 국민대회는 무려 20일 동안 이어지며 그 절정은 1987년 6월 27일 약 1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대한 6월 항쟁은요, 무엇으로 기결이 되었을까요? 바로 1987년 6월 29일에 발표된 6.29 선언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는 전두환 대통령이 뒤에서 준비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핵심 내용에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김대중 사면 복권, 언론 규제 철폐, 정당활동 보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어 1987년 9월 21일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로 개헌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정권을 이양하고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됩니다. 이렇게 6.29 선언은 민주화 세력의 승리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번 강의 1, 2부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90세가 넘는 그 노년의 나이가 되실 때까지도 광주 5.18 재판에 불려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광주 5.18 하면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 논란의 중심의 인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이 전두환 대통령인데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을 독재자, 살인자라고 특히 우리나라 좌파 세력이 비판을 하지만 역사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는요, 명함이 공존을 합니다. 그분들의 과오도 있고 그리고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당시 살았던 과거 그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부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일반 국민으로서 당시 이루어지던 어떤 시위에 대한 진압들은 정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눈높이냐 아니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눈높이냐라는 것이죠.
만약 당시의 반정부 시위들이 그저 방치되어 버렸다면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졌을까요? 특히나 19강에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을 다루면서 살폈듯이 이미 전쟁 직후 건국 이후에도 우리나라에는요 수두룩하게 공산주의 세력들이 있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대남 침투, 대남 도발, 무장공비, 간첩들을 파견하고 있었던 시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일개 국민으로서는 독재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지만은 국가 지도자의 눈높이에서는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믿었던 국가 운영 철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정말 굳건한 신념으로 지켰고 또 6.25 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 북한군을 직접 싸우면서 그 속에는 투철한 반공 의식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됨으로써 누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느냐? 바로 김대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대중이 개인적 감정으로 좋든 싫든 간을 떠나서 그가 7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한강의 기적보다 퇴화하는, 후퇴하는 그런 공약들의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예비군을 폐지해야 된다. 또 농촌으로 돌아가야 된다. 농촌 주도 산업화를 이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 주도가 아니라 수입 대체, 우리가 수입하지 않고 전혀 수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수입 대체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김대중을 둘러싼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김대중이 이후에 가서 대통령으로 집권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빨리 몇십 년 더 일찍 대통령으로 집권했다면요, 정말 우리나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서독으로 파견되면서까지 광부 그 탄광회사에서 일하면서 간호사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까지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정말 더 빨리 허물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과연 존재할까?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였는가? 일반 국민 눈에는 오케이, maybe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눈높이에서는 그가 한 행동들을 우린 복합적인 이유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두 번째,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계승했고, 세 번째는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김대중을 지연시켰다라는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 3부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날 광주 5.18로 인해 묻혀진 4대 업적, 대통령 임기 중 이루신 굉장히 중요한 4대 업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경제 안정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5공화국이 출범했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눈부신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집권 말기에 찾아온 2차 오일 쇼크로 인해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지표를 기록했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6%, 물가 상승률 30%, 외채 270억 달러, 게다가 중화학 기업 파산 위기까지 근대화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이래 추진된 고도성장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경제 중심을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물가 상승 10% 이하 달성을 명령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공무원 임금 등의 동결 등 인기 없는 정책을 강행하고 이를 약 7년간 유지합니다. 당시 여론은 국민적 고통을 동반한 예산 동결을 거세게 비난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가 번영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암울한 경제 여건 속에서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불과 집권 5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과를 거둡니다. 물가 상승률은 30%에서 3%로 안정화시키고 국가 부채는 전액 상환하고 나라가 순채권국으로 진입하고 무역 흑자가 100억 달러 이상 3년 연속 달성하고 세계 12위 무역대국으로 도약하고 평균 경제 성장률이 10% 이상 기록하고 3조 호황의 시대 등이 열립니다. 다른 나라들이 오일 쇼크 여파로 휘청할 때 대한민국은 경제 부활에 성공하고 전두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은 중소기업 성장과 중산층 확대를 이끌어 마이카 시대를 열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며 19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박정희 정부 이래 추진되던 고도성장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더 중요한 당시 시대 상황에 걸맞는 경제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가를요, 무려 30%에 육박하던 30%가 넘는 물가를 3%로 안정화시키고요. 이러한 동결, 예산 동결 등 정말 인기 없는 정책들로 결국에는 7년간 유지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이 놀랍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안정화는 정말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데요. 사실 전두환 대통령 자신도 자유시장 경제를 확고히 믿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신을 계승한 지도자였지만 또 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아주 큰 배경은요, 바로 당시 경제수석 김재익 때문이었습니다. 김재익은 1983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명문고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하지만 그는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도리어 합격합니다. 이후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를 전공하고 서울대에서 석사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취득합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도 한국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인재였는데요. 귀국 후 그는 경제기획원 기획국장을 거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됩니다. 당시 경제수석비서관 김재익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안정화 정책들을요 실시하시면 굉장히 대통령님께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경제는 이제 당신이 대통령이야. 모든 욕은 내가 감수하겠어. 눈치 보지 말고 소실껏 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두환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 덕분에 이러한 경제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재익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 45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지만 정말 그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룬 업적들을 보면요, 그는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사실 김재익뿐만 아니라 이 아웅산 테러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여기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자였느냐,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기에 좋은 사건이 바로 1983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과연 전두환 대통령이 그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습니다.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 현재의 미얀마를 외교 방문하던 중 버마의 국부 아웅산을 기리는 묘소 참배에 나섭니다. 원래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전용차가 고장이나 4분이 늦은 10시 24분에 출발하죠. 그 사이에 이미 도착해 있던 수행대열은 대통령이 몇 분 늦는다는 소식에 경호실장이 시범삼아 나팔 연주를 지시하는데요. 이에 사전에 폭발 테러의 시점을 나팔 소리에 맞춰놓은 북한 공작원들은 폭발물을 터뜨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경제수석 김재익, 대통령의 주치 민병석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합니다. 이를 바로 아웅산 테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웅산 테러 사건은요, 북한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난 것과 경호 실장이 시범 삼아 시작했던 그 나팔 연주가 전두환 대통령의 삶을 건져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재익 수석이 이 당시 아웅산 테러 사건 때 목숨을 잃지만 이 아웅산 테러 사건만 봐도 북한이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던 인물이 전두환이라면 전두환이 설령 그의 집권기간 동안에 시위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할지언정, 공권력을 이용하여 진압했다 할지언정 그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였느냐 아니었느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북한이 어떤 대통령을 욕하느냐 칭찬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 어떤 국익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독재자냐 아니냐,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였느냐 아니었느냐 그 평가가 여기에서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두 번째 경제 안정화에 이어서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이 한 큰 업적 중 하나는 바로 IT 산업화와 또 더 나아가 정보화의 시대까지 여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IT 산업의 초석을 다져놓은 인물은 다름이 아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을 기반으로 제2의 경제성장 동력을 모색했는데요. 이때 이들이 주목한 분야는 바로 전자산업, 전자정보통신산업,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주력 업종은 가전제품이었지만 전두환 정부는 과감히 통신장비 개발에 눈을 돌려 전자식 교환기 개발, 컴퓨터 및 반도체 기술 확보에 성공하는 등 IT 산업화의 초석을 다집니다. 1986년에 개통된 TDX는 누구든지 전화기를 시장에 구매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같은 해 전두환 정부는 4대 도시에 광 케이블을 착공하고 초고속 통신망을 개설하면서 정보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정신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구축해 나갔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훗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전자산업,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요. 전자, 통신, 초고속, 그것도 초고속 통신망, 광케이블. 이 광케이블 초고속 통신망은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PC방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로 빠른 인터넷 속도로 오늘날 게임을 할 수 있는 것, 그 기반을 누가 마련하셨다고요?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직접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 산업까지 총력을 다하셨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이 이룬 업적은 바로 자유화입니다. 교복 두발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연좌제 폐지, 컬러 TV 금지 해제, 스크린 산업 제한 폐지, 스포츠 육성 정책 등 전두환 대통령은 다양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그저 민심을 달래려고 추진한 정책들이 아니냐라고들 비판하지만 민심을 달래려든 아니려든 결론적으로 이 자유화를 통해 여러 가지 자유화 정책들을 통해 스크린 산업도 그렇고 스포츠 산업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언급했던 몇 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복, 두발, 자유화, 또 야간 통행 금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던 이 야간 통행 금지령이 해제되고요. 그리고 또 영화 산업, 스크린 산업. 옛날에는요, 정부의 어떤 규정이나 그런 정부의 메시지나 이런 것에 어긋나는 영화나 스크린 산업들은요, 영화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화가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스포츠 산업의 육성인데요. 오늘날의 K리그, 야구, 축구, 농구 할 것 없이 그 모든 것에
을 다지는 그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스스로 아주 축구 광팬이시기도 했고 또 축구의 골키퍼 역할을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말 중 하나가 무엇이냐? 체력이 곧 국력이다. 운동은 너무 중요하다. 체력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향상해주는 여러 복지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뭐 돈을 뽑아서 그냥 돈 뿌리기 그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그런 식의 복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냥 게으르게 만들고 노력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배급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셨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실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정, 사교육 학원 과외 금지, 88 서울올림픽 유치, 한강 정화 사업, 지방 지하철 개통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또 최저임금 다 누가 도입했다고요? 누가 실제적으로 이루었다고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정되기 전까지는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요, 임대인의 권리는 보호받았지만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막 6개월 만에 이사를 또 가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기간도 최소 계약 의무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또 세입자가 어떻게 해서든 항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마음 놓고 편한 마음으로 월세 계약하고 전세 계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 덕분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요, 한강의 정화 사업인데요. 당시의 한강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한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막 죽은 쥐 시체들이 물에 떠다니고 정말 냄새나고 오물들이 막 가득하고 그런 곳이 한강이었어요. 네, 대대적인 한강 정화 사업을 통해 공원들이 가꾸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오늘날의 한강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요, 지방 지하철 개통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수도에만 이러한 시설들이 잘 이루어졌더라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방에도 전철이 쫙 개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20강, 18강, 19강, 20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 쭉 1, 2, 3부로 나누어서 다뤄봤는데요. 정말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말살한 어떤 학살자, 독재자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시킨 건 최규하 대통령이고 진압의 당시 전체 책임자는 계엄사령관 이희성이었고 실제로 광주 5.18의 발포 명령 누가 먼저 지시했는지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떤 반정부 시위들을 이렇게 통제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독재자라고만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을 가지고 그를 재단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지도자는 항상 명암이 공존한다는 것이고요.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집권을 한 덕분에 우리가 안보, 경제성장, 또 민주주의라는 것을 참 역설적으로 저희가 또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빈국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선진국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데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어떤 자란 환경이나 들어온 역사, 배움으로 인해 이 3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분들이 이루신 업적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분들의 명암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균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세워서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올바른 애국심으로 깨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역사교실의 양메리였고요. 전 다음 시간 21강 민주화 운동과 또 이 민주화 운동을 틈탄 주사파 세력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이승만 자유통일